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김치, 젓갈, 찌개, 국,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구이까지 유난히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이 잘 걸리는 암이 있다. 바로 위암.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 세계 1위로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50에서 60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에 치료받기 힘들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잘못된 식습관이 부르는 위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보통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 김치라든가 국찌개 이런 것들이 거의 매일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을 보면은 그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짠 음식이 맛있잖아요. 네. 맛은 있지만 암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이 시간에는 잘못된 식습관이 부르는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계명대 동산의료원 위장관 외과 네. 류승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위암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죠. 네, 먼저 위암을 포함한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흔히 악성 종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양이라는 것은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이라는 것은 암 자체가 그 종양 자체가 커지면서 그렇지만 빨리는 자라지만은 다른 조직으로서 침범이나 혈관이나 신경 쪽으로 침범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돌연변이 된 세포로서 이것은 좀 더 다른 일반 세포보다도 더 빨리 자라면서 주위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1cm 정도에 됐을 때 암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벌써 암세포는 벌써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선생님 이건 분명히 오진일 것이다.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만 암이 걸렸느냐. 그러면서 환자분들은 그 전날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온종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는 암이라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됐다. 외롭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자기만이 암에 걸렸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0세부터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수명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를 본다면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남자가 79세까지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린다고 되어 있고 여자분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로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생각을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5명 중에서 2명이나 암이 걸린다라는 것은 암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질환이 아니라 바로 주위에 우리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을 못 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환자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암으로서 이제는 자기는 죽을 것이다. 과거에도 암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것이고 그 뒤에 남아있는 나와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결국은 나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암은 과거에는 상당히 죽음의 병, 살 수 없는 병이라고 했는데 이걸 먼저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는 암의 어떤 생존율 국제 비교입니다. 위암이라든지 대장, 갑상선 암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생존율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보다도 상당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 국민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암이 보다도 조기에 발견돼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암을 치료하는 실력들이 어느 선진국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에 80년대보다 90년대보다는 이제 암은 생존율은 특히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데서는 암의 생존율이 상당히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갑상선이나 위암, 이 보이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암을 일단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암이 완치를 보는 것은 암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것을 암의 확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5년이 지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의 유병자가 5년이 지난 것이 많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암은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은 어느 것인가? 2015년도의 기준을 보면 21만 명의 정도가 암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남녀를 총해서 보게 되면 위암이 대장암, 갑상선암과 함께 위암이 가장 많은 암으로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위암이라는 건 무엇이냐? 위암도 마찬가지로 위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은 그 주위에 발생하게 돼서 주위의 정상적인 위 세포보다도 더 빨리 자라게 되고 주위에 있는 림프절이나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위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암이란 위 점막에 발생하는 선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세계 위암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예, 1위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1위의 위암 발생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치욕스러운 건데요. 네. 앞서 그림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 동의와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암의 발생률입니다.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의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위암의 발생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냉장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연 염장 음식, 소금에 절이던 음식들을 이제 먹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아직까지도 소금에 절인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위암이 높은 것이 아닌가, 소금 섭취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소금 섭취만 줄인다고 암이 줄어들 것인가? 아시다시피 암의 하나의 원인이라면 그것만 하지 않으면 암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를 마찬가지로 그렇고 태운 고기도 그렇고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짠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매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들을 하지 않는 환자에 있어서도 암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의 원인은 너무나 복합적인 많이기 때문에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교수님. 이 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가벼운 속쓰림 정도로 알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위암인 걸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것 같거든요. 정말 증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없나요? 그렇죠. 암의 원인이 이렇게 많다라면은 어떤 증상이라도 하나라도 딱 부러진 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위암에 있어서는 조기에서 처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복부 불쾌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을 진단받고 오시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질환 진단 증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암의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암이 좀 더 진행이 됐을 때, 그래서 암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식욕 감퇴라든지 연하곤란이라든지 체중 감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있어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이제 저희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근데 위내시경 검사를 또 언제 받아야 될지 너무 헷갈리거든요. 증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조기에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근데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T도 있을 수가 있고 MRI도 있고 펫도 있을 수 있다. 그럼 환자분이 그럽니다. 그럼 펫을 하나 해보면 모든 암을 볼 수 있다라는데 그럼 제일 비싼 걸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내시경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위암은 위 점막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쪽에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암을 정확하게 확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위내시경 건강검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세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암이 있을까봐 나는 내시경을 못 받겠다. 혹시 그냥 암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죠. 굳이 내시경을 건드린다는 거는 그걸 무서워하시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진짜 엄청난 잘못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내시경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게 되면은 많은 환자분들은 좋아.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아.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았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2년, 3년이 지나서 내시경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진행성 위암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위암의 검진을 위해서 내시경을 건강검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주기에 계속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자기 생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을 통해 가지고 1년에 이쪽 날에서는 나는 꼭 건강검진, 특히 내시경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암 진단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위암은 그 종양의 침범 정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많이 나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내시경 위암을 보면은 조기위암이다 아니면은 몇 기다. 많은 사람이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 그리고 암의 몇 기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어려워 생각하십니다. 그럼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을 나누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 수술 받기 전입니다. 내시경적 소견으로서 단순히 봤을 때 생긴 모양이 조기위암이다. 이것은 뭐냐면 암이 깊이 침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암이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것을 조기위암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근육이나 장막층까지 침범한 것을 우리가 진행성 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다른 진단 기구로서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든지 CT, 페트 검사가 사용되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은 확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CT나 페트 CT는 암의 진행 정도, 암이 다른 데로 퍼졌느냐, 수술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암의 다른 진단 도구로서 CT나 페트 CT가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위암의 체중 변기, 1기다, 2기다, 3기다라는 것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암의 그 조직과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의 어떤 그 상태를 봐서 암의 위암의 침범 정도, 림프절 전이 정도, 다른지 장기의 전이가 갔느냐 안 갔느냐를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위암에는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물론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겠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위암의 치료는 그 각각의 병기에 따라서 맞춤적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암을 진단하는 것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로서 위암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T라든지 페트 CT를 통해서 임상적 병기가 결정이 되고 이 환자는 다른 데 침범이 되지 않고 수술을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갔다든지 국소적인 부분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방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 병기가 1기가 되면은 추후에 어떤 다른 항암 치료가 필요 없고 앞으로 향후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수술의 병기가 2기, 3기 정도로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조적인 항암 치료요법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암의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술 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수술하는 게 두려운데 그냥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암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국소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위암이다. 조기위암인데 아주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암 자체가 다른 데 깊게 퍼지지 않고 그 부분에만 있다. 림프절로 전이가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만 그 부분의 점막과 박리술에서 그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암에서는 복강경으로 위를 절제한다. 그리고 어느 국소적이 있다라면은 위를 앞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를 국소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이 좀 진행됐다, 깊게 들어가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림프절까지 전이가 갔다라고 생각된다라면은 좀 더 확대 치료, 그래 개복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에 있어서도 실력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복강경으로도 위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의 내시경적 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위를 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이 침범이 아주
작게 갔기 때문에 그 국소적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림프절로 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암만을 도래하는 거. 이것에서는 굳이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검진하듯이 그 부분의 병변만 드러내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암의 성질이 있어서 아주 성질이 좋은 암이라든지 그리고 암 자체가 점막층까지만 가 있는 아주 다른 데 퍼지지 않은 암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암의 내시경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위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위를 절제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겁나잖아요. 근데 교수님 조기 위암의 경우에도 위를 많이 잘라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암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위를 다 잘라내야 되겠네요. 어떤 환자분은 나는 아주 조기라 그러면서 왜 위를 전체 다 잘라내야 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주 조기 위암이면은 그 부분만 잘라내고 진행성 위암이면 많이 잘라낸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림프절로 전이가 가기 때문에 암을 완전히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는 림프절 절제까지 같이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절이라는 것이 항상 동맥이라든지 혈관과 같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림프절만을 따로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맥이라든지 혈관을 같이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암이 하부에 위치하게 되면은 위아전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위 한 60에서 70%를 절제. 이때는 암이 심하고 안 심하고에 상관없이 암의 위치고 만약 암만 조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암이 식도에 가까운 상부에 위치하게 되면은 위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암의 절제 정도는 암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암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이 복강경 수술이 위암에도 많이 쓰인다고 들었거든요. 복강경 수술하면 당연히 이제 개복 수술보다는 좀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 또 회복도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수술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 수술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의 기술로 발달을 위해서 복강경의 장비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든 개복 수술하든 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절제하는 것과 같이 주변에 있는 림프절의 전이가 갔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강경 수술로서 그냥 간단하게 한다, 채소 침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강경 수술에서도 불구하고 개복 수술과 똑같은 그 암이 있는 모든 절제 부분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장비의 발전으로 해서 개복 수술에 못지않게 복강경 수술로서도 암의 모든 부분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로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강경 수술의 장점으로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처를 상당히 적게 째게 됩니다.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한 15cm 정도 배의 모든 부분을 절제해야 되는 것에 불구하고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한 3cm 정도로 째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이 완화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환자분들이 물을 드신다든지 음식을 드실 수가 있고 바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게 째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완화가 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흉터가 특히 환자분한테서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목욕탕에 갔을 때 만약 배에 상처가 아주 크게 있다라면 저분은 무슨 큰 수술을 했나 보다라고 해서 환자가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어떤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아주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은 흉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암 환자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기 위암은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복강경 위암 수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식사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것 같은데 교수님 언제부터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기보다는 채소를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또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위 절제했는 분, 특히 위암 환자분에 있어서의 음식 복용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잘 안 드십니다. 안 드시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암 수술을 하게 된다면 위 한
60에서 70%를 절제한다든지 아니면 위 전체를 절제하게 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위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소장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드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영양 부족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충분히 드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암에 대한 재발. 나는 위암이었다. 혹시나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암이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많이 드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위를 자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략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자기 전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누웠을 때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속이 쓰린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섭취되는 부분들이 절제가 되다 보니까는 위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특히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빈혈에 있어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혈색소가 감소돼서 환자가 손발이 저린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외래에서 저희들이 계속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혈액을 통해서 관찰을 해서 부족하게 되면 공급을 하게 됩니다. 또 특이적인 것은 하나의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덤핑 증후군은 옆에서 제가 덤프 트럭이라고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덤핑이라는 것은 음식물이 한꺼번에 빨리 위에서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는 것입니다. 관략근이 없다 보니까는 보기보다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췌장이 음식물을 많이 섭취한 걸로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처음에는 과다히 분비돼서 우리가 환자가 저혈당에 빠진다든지 저혈압이 빠지든지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식은땀이 난다, 어지럽다,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암은 예방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누구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자에 있어서 5분의 2는 암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위암입니다. 그럼 위암을 안 걸리게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암으로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위암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감히 장담드리는 것은 절대 위암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1년에 한 번 하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은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환자분이 슬퍼하거나 혼자 외로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를 믿고 꼭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암 수술 후의 일상생활은 똑같습니다. 모든 생활이 드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회도 많이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정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즐겁게 살아가신다라면은 앞으로의 모든 생활은 위암을 완치시키고 개인 생활하는 데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암이면서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 들어서 완치율이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위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위장관외과 네. 류승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